자, 그러면 저희 교재 이제 행정학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흘러가는 큰 흐름을 좀 짚어봐야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교과서 35쪽, 작년 책은 31쪽 보시면 행정의 흐름과 변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서브노트는 6쪽입니다. 서브노트를 보시면 거기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판사를 내용은 서브노트에 있습니다. 서브노트는 6쪽, 기본서는 35쪽, 작년 책은 31쪽. 자, 행정이 크게 어떻게 변천을 해왔냐? 자, 이게 이제 그 큰 흐름이니까 중요한데요. 그게 흔히 국가의 변천에 따라 행정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의 변천이라고 해요. 국가의 변천 또는 행정의 변천, 행정의 흐름. 자, 그런데 행정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14세기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절대 군주국가가 있었거든요. 절대 군주국가. 자, 이때는 군주가 모든 것을 다 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군주에게 정치, 종교, 외교, 군사 뭐 할 것 없이 모든 게 분화가 안 된 상태에서 군주가 다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회도 없었고 뭐 집행부도 없었고 군주가 절대적 제왕으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다 집행도 결정도 모든 정치, 종교, 외교, 군사 했던 시절. 그때 이제 지문 곧 뭐 국가이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지문 곧 국가이다. 맞습니다. 그때는 이 군주가 국가의 큰 짐이었어요. 큰 짐이었습니다. 지문 곧 국가이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요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요 주체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생겨서 이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서 절대 군주의 권한에 항거하고 대항해서 의회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뭐 혁명도 있었죠. 그런 건 행정학 범주는 아니거든요. 3대 시민혁명, 미국의 독립전쟁도 그랬고, 프랑스 대혁명도 그랬고, 영국의 뭐 명예혁명 같은. 그러니까 그런 그 시민혁명을 거쳐서, 그런 시민들의 혁명을 거쳐서 의회가 구성이 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 군주의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이제 의회가 모든 게 중심이 되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졌거든요. 자, 그게 바로 19세기 초에 근대 입법국가예요. 근대 입법국가. 그러니까 입법부가 중심이 됐던 국가. 이거는 군주가 중심이 됐던 국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만들어지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건 이제 군주라고 보기보다는 행정부죠, 이건요. 군주가 이제 정부가 된 것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생겨서 이 정부에 맞서서 견제 균형을 해 모든 걸 여기서 결정을 해주고 법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이게 바로 근대 입법국가고 이게 바로 의회민주주의예요. 의회민주주의. 근대 입법국가. 대의민주주의. 시민의 뜻을 대변해서 정부를 감시하고 모든 걸 결정을 해주는. 이때는 국회가 결정한 그 정책에 대해서 정부는 집행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의회 중심으로 돌아가던 통치가 이게 근대 입법국가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치학에서는 의회가 중심이 돼서 정치적으로는 의회 만능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시장이 모든 걸 다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 만능주의. 정부는 가장 작을수록 좋다. 정부는 적게 개입을 하고 규제도 적게 하고 통치도 적게 할수록 가장 좋다. 이때 나온 말이 최소한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다. 적게 통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이다. 이때 정부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값산정부라고 불렀어요. 값산정부. 싸구려 정부. cheap government. 그러니까 이 말은 정부는 세금도 적게 걷고 지출도 적게 하고 국민들 시장에 적게 개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통치다. 최소한의 행정이 최선의 통치다. 값산정부. 그러니까 국가는 밤에 도둑이나 잡을 정도로 그런 것만 하면 되지. 따로 할 게 없다. 그래서 야경국가라는 말도 이때 나왔거든요. 값산정부, 야경국가, 소국행정, 최소한행정이 최선행정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본 논리가요.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경제는 시장이 다 알아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는 의회가 할 것이고 의회 만능주의. 그 다음에 행정은 지방정부에 다 맡기자는 거예요. 지방에. 이게 이제 자치만능주의죠. 자치만능주의. 그러니까 행정은 지방에 다 맡겨서 자치만능으로 가고 정치는 의회에 맡겨서 의회만능으로 가고 경제는 시장에 맡겨서 시장만능으로 가고 중앙정부는 적게 가급적 통치를 적게 하고 두가 좀 나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행정이다. 이게 근대 입법국가였어요. 자, 이때 이제 정부의 기능은 굉장히 좁게 작게 이제 축소가 됐죠.
모든 건 의회가 다 결정을 했거든요. 의회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모으고 정당과 의회를 통해서 하는 이게 바로 이제 정치고요, 정치. 근데 그걸 이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게 바로 행정이었거든요. 행정이라는 건 원래 말 뜻이요. 정치를 행한다라는 뜻이었어요. 정치를 행한다, 집행한다. 입법부가 만들어준 법이나 정책을 정부는 그냥 행한다. 정치를 행한다, 집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때는 의회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정부보다도 우위에 있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근대 입법 국가가. 자, 그러다가 이제 이때 요 시기를 대변했던 경제학의 사상이 뭐였냐면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었어요.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이었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런 얘기가 행정학에서 나온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뭔 뜻이냐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문에 살짝 걸쳐서 등장하기는 해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자,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시장의 자동 가격 조절 기능을 말하거든요. 자, 우리 교재 뒤에 그 날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긴 해요. 날개 나오긴 하는데, 자, 지금 한번 가보시면,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행정의 변천과 흐름에서 37페이지요. 작년 책은 37페이지보다 한 2, 3페이지 앞이겠죠. 기본서 37조 우측의 날개를 보시면 네모 2번에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절대 안 나와요. 이 말의 뜻은. 그러나 이걸 이제 알고 가는 게 도움이 되죠.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조화롭게 다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을 말해요. 가격의 자동 조절. 가격이 오르면은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내리면 소비를 늘리는 성향을 말해요. 그게 흔히 수요 공급의 법칙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이나 사회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생산량이고 수량이고, 여기 수량이고 여기 가격이다. 이게 퀀티티, 흔히 경제학에서 양, 수량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과 수량 이렇게 있을 때 디맨드, 수요 곡선은요, 이제 몰라도 됩니다. 그냥 듣기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참고로만 하시면 돼요. 이 수요 곡선은 이렇게 반비례하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내리면 소비를 늘립니다. 이렇게. 싸니까. 그게 수요의 법칙이거든요. 그 수요의 법칙을 그래프로 만든 게 수요 곡선이에요. 이게 수요의 원리입니다. 수요의 원리. 수요의 법칙. 근데 이제 공급의 법칙은 반대겠죠. 기업들은 가격이 오르면 서플라이, 이게 공급 곡선이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돈이 되니까 생산을 막 늘립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돈이 안 되니까 생산을 줄입니다. 그래서 공급은 가격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상향, 이런 그래프 형상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가격에 비례하고 수요는 가격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게 일치되는 이 점에서 균형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이란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요는 늘지만 공급은 준다. 이런 현상을 가격의 법칙이라고 해요. 가격이 모든 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을 가격이 결정해 줘요. 가격에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가격에. 그러니까 이런 가격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숨어있는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에 다 맡겨놔도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니까 개입하지 말고 내버려둬도 다 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정부는 나대지 마라. 이게 국부론이에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소개됐던 그 조서가 국부론인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란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의 모든 걸 맡게 한다는 그런 시장 만능주의로서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고 내리면 늘리고 그런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안 해도 시장은 다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 거기 맡겨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 그게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 때는 모든 건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되니까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통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근대 입법 국가를 뒷받침해주는 그 사상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어요. 자, 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사회과학적 기초가 상당히 풍부하신 분들이고요. 제가 이 한 얘기를 다 알고 있다. 그런 분은 이제 정말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이제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 이제 조금 기초가 없는 분이고요. 처음 들어봤다 조금 없는 분이고,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이해조차 안 된다. 뭔 말인지. 그러면 이제 기초가 상당히 좀 약한 분들이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강의가 내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진 않아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뭔 얘기인지 이해는 됐다. 머리에 남아있을 필요는 없어요. 외우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안 남죠.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듣는 순간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듣는 순간 이해가 안 됐다.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면 기초가 좀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끝까지 뭐 공부를 못하냐.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해독수를 남이 한 번 들을 때 자기는 두 번 듣고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는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unbelievably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급격히 마지막에 향상이 됩니다. 근데 이걸 중간에서 포기하시거나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가겠지만 조금 어려워도 따라오시고 따라오는 데까지 따라와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팍 이렇게 궤도에 진입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은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시장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적게 개입하는 것이 가장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경제대공황이에요. 경제대공황. 경제대공황 이거 어디 뭐 뉴욕 공항 이름인가 뭐 케네디 공항 또 그런 분도 계실 테고 좀 천차만별 다양해요. 경제대 공황이 펑 터졌습니다. 이걸 계기로 보이지 않는 손이 더 이상 이제 작동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제대 공황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걸 계기로 정말 우리 행정과 통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와 세월호가 벌어 터지기 전과 후가 우리 사회가 정말 바뀌고 뭐 우리는 별로 바뀐 게 없지만 바뀌고 선행장을 알 때와 모를 때가 정말 다르듯이 이 경제대공황이 우리 사회과학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국가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꿔놨거든요. 자, 그럼 경제대공황이 뭔지 이거 자체는 안 나오지만 이게 그런 계기가 됐다. 이때부터 그건 꼭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아시려면 이게 뭔지를 좀 알아야지 또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경제대공황은 기본서 37쪽의 맨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타원형 동그라미 4개가 있어요. 혹시 교과서가 없는 분들은 서브노트만 보셔도 들으실 수는 있거든요. 오늘 강의만 그렇다는 거죠. 영원히 서브노트로 공부하시는 거 안 되는 것이고요. 37페이지 맨 아래 그 타원형 6가지를 한번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경제대공황이란 이런 뜻입니다. 경제대공황이란 유효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구매력을 가진 수요. 자, 유효 수요가 뭐다? 이런 것들을 다 상세히 설명하는 건 경제학의 역할이고요. 행정학은 그렇게 못해요. 자, 유효 수요란 구매력을 가진,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물건을 사고 싶을 때 딱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요. 구매력을 지닌 실질적인 수요. 이게 유효 수요예요. 유효한 수요. 자, 그게 떨어진 거예요. 경제가 불황에 닥치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살 사람이 없으면 안 사니까요. 가격을 점점 낮추게 됩니다. 가격도 떨어져요. 안 사니까. 가격을 낮춰주는 거예요. 가격이 점점 떨어져요. 자, 그러면 원래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생산도 줄이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업도 생산을 줄이고 생산을 줄이면 그냥 생산량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요. 거리로 실업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은 인컴이 실업자가 생기면 소득이 없으니까요. 인컴, 국민 소득이 줄어들게 돼요. 경제 성장이 안 되게 돼요. 다 경제학 용어들이거든요. 줄여서 이걸 쓰거든요. 그러면 경제 성장이 안 되면 그만큼 이 경제 성장이 안 된 만큼 또 유효 수요가 또 줄어들어요. 그럼 유효 수요가 또 줄면 가격은 더 떨어지고 공장은 완전히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는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와. 이게 시장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악순환 현상. 이게 경제대공황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서 실업자 생기고 물가 떨어지는데도 물건이 안 팔리고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가 안 좋아서 실업자가 생기고 물건이 안 팔리는 그런 디플레이션. 자, 그게 이제 그랜드 디플레이션, 대공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아담 스미스의 생각에 따르면 냅둬도 시장이 다 이건 해결해 줄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시장이. 자, 그래서 이제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아담 스미스를 비판하면서 틀렸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된다. 자, 유효수요를 늘려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뭐 추경 편성하고 하듯이 빚을 내서라도 공채를 팔아서라도 시중에 돈을 풀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한번 늘려주자. 이런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을 했죠.
그게 바로 정부가 개입해서 재정 지출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업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뭐 TVA,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 같은 거, 정부 주도의 토목 사업을 막 한 거예요. 재정 지출, 거버먼트의 약자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줬더니 사람들이 유효소가 이제 소득이 생기니까 유효소가 늘어난 거예요. 물건을 사게 됐죠. 가격이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기업도 돈이 되니까 생산을 늘리는 거예요. 실업자 줄고 경제성장이 이제 늘고, 이거 좀 바뀌었나요? 경제성장이 다시 되고, 경제성장이 된 만큼 국민들한테 분배가 이루어지니까 인컴이, 소득이 더 느는 거예요. 소득이 는 만큼 또 유효소가 또 늘어요. 이게 선순환이 돼요. 방금 전에는 악순환이 됐는데, 이게 정부가 한번 정부 지출을 늘려주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선순환으로 바뀐 거거든요. 자, 이런 논리를 강조한 사람이 바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 그래서 이 케인즈의 주장에 따라, 케인즈가 원래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건너와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 자문역을 해요. 뉴딜 하세요, 뉴딜. 그래서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걸 계기로 개입을 해서 정부 기능이 점점 팽창하게 됐어요. 입법부가 하던 뭐 입법에 준하는 기능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뉴딜 정책 같은 거 시장에 막 개입을 하고 지방 정부가 하는 걸 빼앗아다가 중앙 정부가 막 하면서 중앙 정부의 권한이 조금 커지게 됐어요. 그게 바로 20세기 현대 행정국가예요. 현대 행정국가. 근대 이때가 절대 군주국가, 근대 입법국가,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현대 행정국가. 자, 그러다가 이게 한 1970년대까지 지속이 돼요. 지속이 되다가 1970년대 말 무렵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오일 쇼크라는 게 생깁니다.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요. 석유 파동. 중동에서 그러니까 석유를 무기로 해서 막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부존 자원은 부족한데 정부 기능을 계속 이렇게 행정국가 때 막 팽창시켰거든요. 엄청 팽창됐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팽창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정부도 시장의 실패를, 이걸 이제 경제대공황을 우리 사회과에서 뭐라 그러냐면 시장의 실패라고 불러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시장은 불패다, 만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걸 이제 흔히 마켓 페일유어, 시장이 실패했다, 시장의 효율이 떨어졌다. 정부가 개입하게 됐는데 그게 현대 행정국가고, 근데 너무 많이 지나치게 개입을 했어요. 특히 60, 70년대 고도 경제성장, 선진국은 복지, 후진국은 주로 경제성장, 일변도로, 선진국은 복지, 이걸 내세우면서 배경은 좀 다르지만 엄청나게 정부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 것이 시장에다 맡기는 것보다 더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거든요. 그게 바로 정부 실패예요. 그게 여기 오일 쇼크를 계기로 정부 또한 이제 실패했다. 정부 실패, 거버먼트 페일리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논의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1980년대, 90년대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거버넌스라는 거는 초기에는 시장으로 모든 걸 넘겨주자였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던 일을 가급적 시장으로 다 넘겨주고 국가는 역할을 좀 줄이자, 다시 옛날처럼 이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 시절로 돌아가자, 자유민주주의 시절로 돌아가자. 자,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이거가 자유방임주의였고, 이때가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했던 그런 시절이니까 이 시절로 돌아가자 해서 이것을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해요. 이걸 신자유주의. 자, 이때 나왔던 행정이론이 NPM입니다. 지금 당연히 이해는 다 안 가실 거예요. 나중에 다시 나오거든요. 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관리, 새로운 공공관리. 그러니까 행정은 그냥 관리만 하고 결정은 의회나 이런 데 맡기고 시장은 경제는 시장에다 맡기자. 정부는 매니지먼트, 관리만 하자, 집행만 하자. 의회가 정해준 대로 집행만 하자. 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관리론. 이때 이제 다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 되살아났다 그래서 새로운 자유주의라고 하거든요. 이때가 80년대였어요. 80년대. 자, 그러다가 90년대는 여기에 대한 반발이 생겼거든요. 정부는 역할을 포기하고 시장으로 다 넘겨버리면 너는 그걸 뭐 할래? 뒷짐지고 있을래? 국가의 역할이 존재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결국은 국가가 총대를 메고 중심을 잡고 하되 시장과 시민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해라.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했던 거는 행정국가 때고, 의회에 다 맡겼던 거는 근대 입법국가고, 군주가 다 했던 게 절대군주국가인데 이제는 거버넌스 때는요, 함께 해라는 거예요. 함께. 시장과 시민사회와 국가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력적으로 통치를 해라. 협력적 통치, 이걸 협치라고 합니다. 협치.
협력적인 통치를 해라.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시장에 다 넘기는 것도 아니고 무책임하다. 이거를 90년대 거버넌스라고 해요. 뉴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이걸 초기의 거버넌스라고 하고, 이거를 나중에 새로운 거버넌스다. 요즘은 거버넌스라고 하면 주로 이걸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거버넌스라고 안 해요. 그냥 NPM이라고 해요. 신자유주의 NPM. 새로운 거버넌스, 함께 통치하는, 협력적으로. 이게 바로 뉴 거버넌스 개념이에요. 그게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거거든요. 어쨌거나 좌우간 이거든 간에 합쳐서 생각하면 정부가 모든 걸 독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행정국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 줄어든 거예요. 정부가 독점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했던 행정국가에 비하면 어쨌든 여기서는 정부의 역할이 좀 줄어든 거예요. 시장으로 넘기든지 함께 하든지. 그 시기를 80년대 이후에 그 시기를 신행정국가라고 불러요. 신행정국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큰 흐름을 놓고 보면 절대 군주국가, 군주가 다 했던 시절. 네, 근대 입법국가, 의회가 모든 걸 다 도맡아서 결정하고 법 만들어주고 정부는 집행만 하고 경제는 시장에. 그때가 근대 입법국가. 네, 현대 행정국가는 행정부가 모든 걸 다 주도했던 중앙정부가. 의회도 실패하고 자치도 실패하고 시장도 실패하니까 이제 중앙정부가 다시 나서야 된다. 중앙정부의 기능이 엄청 커지면서 그게 현대 행정국가. 다시 정부 실패에 봉착하면서 이제는 다시 시장으로 줄 건 주고 함께 할 건 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이 두 개가 개념은 다르지만 행정국가에 비하면은 정부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것을 신행정국가. 이때 신이라는 거는 행정국가를 탈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탈행정국가 내지는 새로운 행정국가다라고 해요. 신행정국가. 탈이라는 말이 사실은 맞는 거죠. 다시 행정국가가 등장한 건 아니고 조금 새로운 행정국가다라는 뜻이니까 신행정국가. 이렇게 변했거든요. 큰 흐름은. 우리 교과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쓴 것이고, 자, 심화 때는 다시 그 부분 좀 말씀드릴 것이고요. 일단 앞쪽으로 올게요. 앞쪽으로. 자, 이게 행정의 큰 흐름이에요. 큰 흐름. 군주국가, 입법국가, 행정국가, 신행정국가.